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그들의 70년을 지금 당장 뺏어 오란 말이오.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이 멈추고 9천만 명의 발길이 묶인 사상 초유의 대재앙. 70년 세계 패권을 자랑하던 제국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처참히 패배를 선언할 때 전 세계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총성 한 번 없이 적을 무릎 꿇리는가? 저원 세계 국가 수반들이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고 중동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상, 그 전율 돋는 이면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격 성공입니다. 상황실의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죠.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100기, 20기, 그리고 35. 오늘 하루 동안 막아낸 적군의 드론과 미사일이었죠. 저는 압니다. 내일 또 날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아낸 이 숫자들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 전쟁은 11일째였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이 나라를 과연 지킬 수 있는 건가? 저는 오마르 알 나세르입니다. 아부다비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걸프 지역 방공 전략을 연구한 지 올해로 22년이 됐죠. 드론의 비행 경로를 분석하고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며 이 지역의 하늘을 읽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UAE 공군 방공체계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두바이 방공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사일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걸프의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하늘이 두려워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겨냥한 대규모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던 그 순간 저는 상황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아부다비 방공 상황실의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22년 동안 수천 번 봐왔습니다. 훈련 상황에서도 실전 경보에서도 수없이 마주했던 화면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번지는 속도가 제가 22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었죠. 저렴하고 느리지만 막대한 숫자로 쏟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수십 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기가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들고 있었죠. 방공망이 즉각 가동됐고 요격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하늘 곳곳에서 드론들이 불꽃을 터뜨리며 사라져갔지만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왔고 둘을 막으면 넷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하며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죠. 우리의 방공망을 천천히 소모시키려는 치밀하고 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 활주로 인근에 떨어진 것이었죠. 공항은 즉시 폐쇄됐고 수천 명의 승객들이 대피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한 해 이용객이 9천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중 하나이며 전 세계의 물류와 사람이 오가는 핵심 관문이죠. 두바이가 사막 위에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팜주메이라 근처에서도 드론이 낙하했고 버즈 알 아랍 인근에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인들이 꿈꾸는 휴양지, 그 화려한 도시의 상징물 위로 전쟁의 파편이 쏟아지고 있었죠. 제벨 알리 항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UAE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루와이스 산업단지에도 드론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루 92만 배럴을 처리하는 그 시설이 화재로 인해 가동을 멈췄고 두바이 크릭 하버의 한 건물에도 드론 잔해가 충돌해 화재가 번졌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집 안에 웅크린 채 창문을 닫고 밖을 내다봤죠. 자녀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만 보던 전쟁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시 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붉은 점들로 가득했고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잠시 후 한 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받아들어 숫자들을 천천히 훑었죠. 전쟁이 시작된 지 10일 동안 이란이 UAE를 향해 쏟아낸 드론이 1,600기, 탄도미사일이 294기, 순항미사일이 15기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날아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란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있었죠. 요격 미사일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을 쏠 때마다 수억 원이 소모됩니다. 드론 한 기를 잡기 위해 그보다 수십 배 비싼 미사일을 써야 하는 이 구조가 바로 이란이 노리는 함정이었죠. 우리의 방어가 바닥나는 그 순간을 이란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장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장군이 저를 바라봤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두바이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군사적으로 이기고도 이미 진 겁니다. 장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보다 저 도시의 불빛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두바이는 석유로 세운 도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운 도시죠.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두바이는 도시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광객이 떠나고 투자자가 짐을 쌉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금융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미사일 한 발보다 그 공포가 훨씬 더 빠르고 깊게 도시를 무너뜨리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요격 성공률과 피해 현황, 그리고 드론 경로 분석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죠.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방공 운용 시스템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UAE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이 정리된 문서였죠. 프랑스, 영국, 미국,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된 그 목록 안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세계인이 즐기는 드라마와 음악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죠. 방산 강국이라는 인식은 솔직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고서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걸프의 하늘을 지키는 이 전쟁에 한국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읽어야 했죠?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드론들이 날아들고 있었고 방공망은 쉬지 않고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의 방공 보고서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도시의 운명과 이토록 깊이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쟁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상황실 한쪽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눈이 따가웠습니다. 머릿속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묵직하게 저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부터 군 내부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였죠. 복도를 지나다 보면 장교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도 브리핑룸에서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방역, 방역. 그 단어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너머로 장군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이대로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란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목소리들이 거셌죠. 분노가 담겨 있었고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공포에 떨며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군인으로서 그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군사 전략가로서 그 답답함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우리는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UAE는 미국의 최신 F-16 전투기와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연합의 공군력은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구축해온 전력이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걸프가 이란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걸프 연합이 우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장군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역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 22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하면서 몸속 깊이 새겨진 것이 있었죠. 전쟁은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죠.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 초기에만 탄도미사일 2,5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죠. 우리가 먼저 방역을 시작한다면 이란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움직인다면 이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한 번의 방역이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었죠. 그 판단이 방역 명령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이유였죠. 저는 이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두바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인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두바이는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석유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비교하면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UAE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일찍이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건축물들을 사막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두바이로 오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 메시지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과 자본과 기업이 두바이로 몰려들었죠. 두바이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 해 이용객이 9천만 명을 넘었죠. 제벨 알리 항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구로 성장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동 본사를 두바이에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단 하나의 토대가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었죠. 두바이는 전쟁이 없는 도시, 안정적인 도시, 세계 어디에서 와도 믿고 머물 수 있는 도시, 이 이미지가 두바이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석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첫 주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두바이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호텔 예약 취소가 쏟아졌죠. 한 한국 여행업체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까지 잡혀있던 두바이 패키지 예약이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고요.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미주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 여행사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관광 산업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관광 산업은 두바이 국내 총생산의 11%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이 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산업이 전쟁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시장의 반응은 관광보다 더 빠르고 더 냉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 그것이 투자자들을 가장 빠르게 떠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쌓이자 투자 자본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중동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생각하기 싫었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걸프 국가들이 지금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넘시티를 아십니까? 사막 위에 세우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입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600조 원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죠.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관광과 금융과 첨단 기술과 우주 산업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안정적이라는 것, 이곳에 투자해도 안전하다는 것, 그 전제가 흔들린다면 이 모든 미래 계획이 한꺼번에 위태로워집니다. 수백조 원의 꿈이 전쟁의 불씨 하나로 무너질 수 있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라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흔들려는 것이었죠. 도시의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걸프는 안전하지 않다. 두바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드론과 미사일로 전 세계에 쏘아 보내려는 것이었죠. 미사일 한 발보다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이 더 빠르게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포탄 소리보다 투자자들이 짐을 싸는 소리가 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미사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도시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방식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사람들이 다치는 방식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도시가 죽어가는 방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방식. 저는 22년 동안 전쟁을 연구하면서 그 두 번째 방식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의 심장입니다.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드나드는 관문이죠. 두바이가 사막 위에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항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이 항공사가 두바이를 세계의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하늘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이 하나둘씩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개 항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늘었습니다. 승객들이 두바이행 티켓을 환불하기 시작했고 화물 운송업체들이 다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와 두바이를 연결하던 혈관들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움직입니다. 하루에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길을 지나죠. 걸프 국가들이 생산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백길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파트너 국가들에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죠. 실제로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천문학적으로 올렸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걸프의 석유 수출이 사실상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파가 걸프 국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도시를 어떻게 죽여왔는지를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생각해봤습니다. 1970년대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로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금융과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지중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도시가 1975년 내전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의 내전 동안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베이루트라는 이름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중동의 금융 허브라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베이루트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항구 대폭발 사고까지 겹치면서 베이루트는 여전히 재건의 길을 걷고 있죠. 한번 무너진 도시의 이미지를 되살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베이루트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생각해봤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때 쿠웨이트가 입은 피해는 군사적 피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군이 물러나면서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700개가 넘는 유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죠. 그 불을 모두 끄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라는 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취약한 나라로 그 이미지가 바뀌는 데는 한순간이 걸렸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두바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로. 저는 두바이 시내 상황을 담은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실제 삶들이 보였습니다. 두바이 쇼핑몰들의 방문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두바이몰의 평소라면 하루 수십만 명이 드나드는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었고 외국인 거주자들 중 일부가 가족을 본국으로 먼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들의 걱정 어린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두바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냐는 질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괴는 없었지만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수천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주요 고객이죠. 그 고객들이 줄자 식당들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이 급락했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고급 리조트들에도 빈 객실이 늘어났습니다. 럭셔리 쇼핑몰의 명품 매장들도 한산해졌습니다. 두바이 경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조용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두바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두바이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부유층이 두바이에 집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죠. 팜 주메이라의 고급 빌라와 다운타운 두바이의 펜트하우스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사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발을 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을 연기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하나둘씩 보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섬뜩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다른 도시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를 떠나는 흐름이 들어오는 흐름을
앞서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두바이는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두바이는 사막 위에 빈 건물들만 남게 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밤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믿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저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꺼지기 시작한 불빛은 다시 켜지는데 베이루트처럼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늘을 지키는 것, 드론이 날아오는 밤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세계를 향해 말하는 것. 두바이는 건재하다. 이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총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방패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도시를 지키는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그 방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서 그 방패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막는 기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무기, 정치적 조건이 없는 파트너,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억제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 마지막 조건 앞에서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철학. 그 철학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력을 전쟁을 시작하는 데 쓰지 않고 전쟁을 막는 데 쓰는 나라. 위협 앞에서도 도시를 지키고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이 세계에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봤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의아했습니다. 두 번째 떠올렸을 때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를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UAE 국방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팀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방공망이 가동됐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한 눈빛들 속에서 저는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죠. 저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찾는 회의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도시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회의입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딜레마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이란과 전면전을 시작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깊은 전략적 중심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산악 지형 속에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 전 국토에 분산된 군사시설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직접 전면전에 나선다면 이란은 걸프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두바이도 아부다비도 도하도 리야드도 모두 전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이 전장이 되는 순간 걸프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투자자들이 떠나며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현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상황. 그것이 걸프 국가들이 처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걸프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어는 완벽해야 한다. 이 결론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완벽한 방어란 무엇입니까? 날아오는 드론을 한 기도 빠짐없이 막는 것입니까?
탄도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가진 나라도 100% 요격률을 달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방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방어란 적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적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완벽한 방어의 본질입니다. 팀원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회의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지상전이 아니었습니다. 해상전도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걸프를 압박하는 핵심 수단은 드론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었죠. 그것들이 날아오는 하늘을 지배하는 쪽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교하며 지속 가능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방공망은 한계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지쳐가고 있었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UAE 국방전략팀의 세계 방공 시스템 분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걸프 지역에서도 이미 운용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 년간 실전에서 그 능력을 증명해왔죠. 그렇다면 패트리어트를 더 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하나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수십억 원이었죠. 이란의 드론 한 기 가격은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싸움. 이 비용 구조가 계속되면 우리가 먼저 바닥납니다. 이란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죠. 둘째는 정치적 조건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은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연결됐습니다.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이 따라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사용 제한 조건이 붙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무기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었죠. 방어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계속돼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치적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끊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의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셋째는 공급 문제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지원하고 있었죠. 미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유럽의 방공 시스템들도 검토했습니다. 독일의 아이리스-T, 프랑스의 크로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SAMPT 시스템. 유럽의 기술 수준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실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의 방공 시스템들은 대부분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됐거나 실제 전투 상황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본 시스템이었죠. 또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 방공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논의 대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됐습니다. 러시아의 S-4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무기들이 실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러시아 무기를 도입한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카츠사 법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S-400을 도입했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들의 무기를 검토했는데 어느 것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피로와 함께 막막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자료를 들여다보던 한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장교였습니다.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방산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사람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검토해보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가 자료를 펼쳐 테이블 가운데 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분위기였죠.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듭니까? 젊은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는 자료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팀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자동차 만드는 나라, 드라마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방공 시스템까지 만든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원의 반응을 보면서 불과 며칠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젊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수도가 적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 하루도 전쟁 위협이 사라진 적 없는 나라, 그 상황에서 70년 동안 도시를 지키고 경제를 성장시킨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만든 방공 시스템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위협 앞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아까의 막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그리고 한국, 그 이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처음 방공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의아함, 이미지 전쟁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다시 그 이름이 떠올랐을 때의 직감,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 순간, 세 번의 우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선택지들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찾던 답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장교의 얼굴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회의실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만든 무기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것. 이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 순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봐왔던 것들 속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의 아부다비. 뜨거운 햇살 아래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국 분석을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 방산 전문 매체들의 분석 보고서들, 각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문들,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방산 시장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펼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면적은 UAE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 서울은 북쪽 국경에서 불과 40km 남짓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40km.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그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포병이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경고 한 번 없이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안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북한의 군사력 자료를 펼쳤습니다. 자료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수백 기, 장거리 방사포 수만 문, 그중 상당수가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대치 상황 중 하나라고. 미국과 소련이 핵을 겨누던 냉전 시대에 비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죠.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위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현실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이 밤들을 한국은 수십 년째 각오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멈칫했죠. 경제 지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7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죠.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죠. 조선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강국이었습니다. KPA와 드라마는 이미 세계 문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죠.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계속 지도와 경제 지표를 번갈아 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도가 적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 핵무기를 가진 적과 70년째 대치 중인 나라,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한국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됐죠.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프라가 모두 파괴됐고 산업이 없었으며 자원도 빈약했습니다. 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던 나라였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문화 콘텐츠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나라가 됐죠. 인류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내내 북한의 위협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뿐이죠. 전쟁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꿨죠.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의 포구가 수도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가로서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무엇이 이 나라를 버티게 만들었는가? 답은 국방이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약 2.5%를 국방에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국방에 가장 많은 비중을 쏟는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저를 더 주목하게 만든 것은 그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방산 기술을 개발하는데 오랜 세월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의 방산 제품 목록을 읽으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리고 저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잡아당긴 것이 있었습니다. 청웅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저는 청웅에 관한 자료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요격 고도, 사거리, 동시 교전 능력, 반응 시간,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인상 깊게 만든 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습니다. 청웅은 단순히 기술자들이 연구실에서 설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와 드론을 실제로 막아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 태어난 시스템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위협 앞에서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진 기술이었죠. 그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공 시스템들은 대부분 냉전 시대의 위협을 기준으로 설계됐거나 실제 전투 상황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위협 앞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무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단기간에 5배 이상 폭증한 것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호주도 노르웨이도 에스토니아도 한국 방산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었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였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동급의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둘째는 납기 이행 능력이었죠. 한국은 계약한 시점에 계약한 수량을 정확히 납품하는 능력이 검증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유럽이 자국 재무장으로 바쁜 지금 한국은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미국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사용 제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는 것이었습니다. 상업적 거래를 상업적 거래로 대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방산 전문가라면 즉각 이해합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의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한국은 그 족쇄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방공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이름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그 보고서에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그런데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방어력을 전쟁을 시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데 썼죠.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니까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적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전략. 그 전략이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막아왔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막는가? 그 답을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도시를 지키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는 그 철학. 두바이를 지키면서도 이란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으려는 우리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와 한국은 근본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적 앞에서 도시를 지키는 방법,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그 답을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찾아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찾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것이 처음 듣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동안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천공이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하늘 아래 서봐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위협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봐야 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한국을 제안했던 젊은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UAE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그 현실 속에서 저는 지구 반대편에 와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접 한국 땅을 밟기로 했을 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가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가장 먼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직업병 같은 것이었죠. 어느 도시에 가든 저는 먼저 하늘을 봅니다. 그 나라의 방공 상황을 직감으로 읽는 습관이 22년 동안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하늘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맑은 하늘 너머 불과 40km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잠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넘쳤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역 입구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카페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 중 하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의 힘이라는 것을. 첫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것이었죠. 회사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천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자료에서 숫자로만 봤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설명으로 펼쳐졌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천공은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위협을 탐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요격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항상 강조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하나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방공 체계를 어떻게 통합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관점에서 천공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드론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걸프에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탄도미사일도 문제이지만 저렴하고 숫자가 많은 드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요격 비용이 공격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비대칭 상황.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핵심이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탄도미사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드론 탐지와 요격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가의 요격 미사일만으로 드론을 상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필요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걸프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서울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파주, 연천, 그 일대를 차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이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죠. 철조망이 쳐진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레이더 기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공포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은 촘촘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동행한 한국 측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상황이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70년째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르다. 두바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두바이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 전쟁이 도시에 와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광객이 떠나고 투자자가 망설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 국방 전략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공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에서 출발했습니다. 위협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항상 같은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강한 방어가 전쟁을 막는다. 공격할 의지가 없더라도 방어 능력이 압도적이면 적은 공격을 포기한다. 이것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전면전 없이 버텨온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 원로 안보 전문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기억하는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의 모든 긴장과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온 분이었죠.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7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은 공격하는 힘이 아니라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도시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2년 동안 방공 전략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강한 무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이토록 명확하게 방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전쟁 억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걸프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도심을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이 도시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고 카페에 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바이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도시가 멈추지 않는 것. 드론이 날아와도 식당이 문을 닫지 않는 것. 미사일 소리가 들려도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한국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강력한 방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 어딘가에 촘촘하게 쳐진 방어망. 그 방어망이 이 도시의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하늘까지 닿을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아부다비를 떠올렸습니다. 두바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도시의 불빛들을. 그 불빛들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빛을 지키는 방법을 저는 지금 이 도시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을 이 나라는 알고 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메모를 마치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부다비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장군들이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도시에서 답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료 속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답을 봤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을 봤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두려움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어의 철학을 봤습니다. 우리가 찾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걸프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였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멀리서 간헐적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방공망이 가동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이 소리가 계속됐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시의 불빛들을,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어의 철학을. 저는 그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채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청웅 시스템의 기술적 분석, 한국 방산 수출 현황, 한국의 방어 철학과 전략, 그리고 우리 UAE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 보고서 하나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습니다. 최고위급 전략회의가 소집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UAE 국방전략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성들이 있었습니다. 전략 담당 고위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있었죠.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매일 이런 회의가 열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먼저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공망 가동 현황, 요격 성공률, 피해 현황. 숫자들이 나열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소모 속도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현황 보고가 끝나자 한 장군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목소리가 굵고 단호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역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소모전에서 우리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요청했죠. 회의를 주재하던 관료가 저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알나세르 박사?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역에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역을 지지하던 장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은 더 강하게 방역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격한 미사일 기지 하나당 이란은 10배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바이 공항이 폐쇄됩니다. 제벨 알리 항구가 멈춥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짐을 쌉니다.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넘시티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전쟁 몇 달 만에 무너집니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잿더미가 된 두바이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역을 주장하던 장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나세르 박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계속 맞고만 있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완벽한 방어입니다. 공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가 너무 강해서 적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장군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방어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공망이 한계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방어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드라마 만드는 나라 말입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편견은 언제나 진실보다 먼저 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편견을 이깁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 청웅 시스템의 재원, 한국의 안보 환경과 방어 전략, 그리고 한국이 70년 동안 핵무기를 가진 적과 대치하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역사, 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미국 무기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격, 정치적 조건, 공급 불안정, 장군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무기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실전 경험 부족, 공급 여력 부족, 러시아 무기의 신뢰 붕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폴란드가 수십조 원 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 경쟁력, 기술 수준, 납기 이행 능력, 그리고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것. 무기를 팔면서 우리 외교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 나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품 공급을 끊겠다는 위협이 없는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서울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불과 40km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가까이에서 위협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강한 방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무기입니다. 도시를 지킬 전략입니다. 두바이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할 방어입니다. 그 답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 침묵이 어떤 방향으로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역을 주장하던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청웅이라는 시스템, 실전에서 검증이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살아있는 위협 앞에서 수십 년간 다듬어진 기술입니다.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장군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까? 우리 기존 방공망과 통합 운용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부분에서 유연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도입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납기 이행 능력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빠른 납기를 약속하고 이행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빠릅니다.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것들, 22년 경력이 뒷받침하는 판단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회의실의 공기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팽팽하게 맞서던 분위기가 조금씩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고위 관료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나세르 박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22년간 이 지역의 방공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 경험과 전문성을 걸고 말하는 겁니까? 한국이 우리 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2년, 수천 번의 레이더 화면, 수백 번의 전략 분석, 수십 번의 위기 상황,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하나의 대답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걸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첫 페이지를, 처음 방공 보고서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던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의아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여정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낮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위협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두바이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검토 승인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공식 접촉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실무 차원의 기술 협의였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세부 재원을 확인하고 우리 방공망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아부다비로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하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아부다비에 온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기술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첫 만남에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을. 기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술 자료를 검토하는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의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미래의 방어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방어를 운용하고 있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어가는 것,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협의 자리에서 그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실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와 기술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나라도 지금 이 순간 실전과 다름없는 위협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에 나타나고 미사일 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이 사람들은 일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함을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조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상대로 이 시스템을 써야 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시조차 없었죠. 기술과 가격과 납기, 오직 그것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2년 동안 방산협력을 해온 저로서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충격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조건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나라와 협력하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저는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길을 걸어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보고서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그 의아함, 팀원들 앞에서 화이트보드에 한국이라고 썼을 때의 그 낯선 침묵, 최고위 전략회의에서 22년 경력을 걸겠다고 말했을 때의 그 긴장감,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지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앞에 서서 저는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던 그 밤을, 상황실의 환호성이 터지는데 혼자 박수를 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이 나라를 과연 지킬 수 있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을. 지금도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과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기술 운용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훈련받기 시작한 운용 요원들에게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방공 상황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위협이 날아오더라도 대응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기 시작했죠. 드론 탐지 속도가 빨라졌고 요격 판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기 하나를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데이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수의 드론을 막는 데 소모되는 요격 미사일의 수가 줄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막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한국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공격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적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그 힘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은 오늘 밤에도 날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는 능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걸프의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UAE가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고 쿠웨이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하나씩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UAE의 이 선택이 우리 도시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걸프 전체의 방어 전략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나라의 결단이 지역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방공망이 가동될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밤새 화면을 응시하며 이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그 밤처럼 막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도시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상황실에 앉아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붉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더 강해진 방패가 이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창밖의 두바이 불빛들이 오늘 밤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오마르 알 나세르입니다. 22년 동안 걸프의 하늘을 연구해온 군사 전략가입니다. 저는 많은 나라의 무기를 봐왔습니다. 강한 무기도 있었고 거대한 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전략, 도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그리고 그 답은 멀리 동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막는 법을 아는 나라, 위협 앞에서도 도시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는 나라,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하늘 아래서 가장 강한 방어를 쌓아온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불빛은 오늘 밤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